이강민의 잡지사 7월 호 24번째 페이지, 잡지사와 범죄 프로파일링의 만남, 7월의 토요일을 잡범데이로 만들어주신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배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잡지사 주말판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경각심을 얻기도 하고 위안을 얻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오싹함을 느끼기도 하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관계성 범죄, 어떤 범죄인가요? 관계성이라고 하면 보통 일종의 인티메이트, 그러니까 친밀함.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 혈연일 수도 있고 혈연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이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가 되는데, 그게 이제 개서적인 형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내밀하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이제 관계성 범죄라고 보통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연인 관계 아니면 연인이라고 추정하는, 아니면 연인이라고 가장하는 것까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혈연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혈연 경우도 존재합니다. 혈연인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형제 사이, 자매 사이,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부모와 자식 사이도 역시 존재할 수 있고 역전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까지 다 포함해서 관계성 범죄라고 합니다. 예. 우리 누구랑 친해질 때 스며든다 이런 예.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스며들게 되면 관계성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원래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사회어고, 네. 범죄 용어는 서브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오디네이트. 지배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 범죄에서 보통 서브오디네이트 레이프, 그러니까 지배 강간 이렇게 표현해서 네. 범죄 분류상으로는 서브오디네이트라는 개념을 썼는데, 네. 그건 이제 범죄학자들이나 범죄 다루는 사람들이 썼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익숙하고, 지배라는 게 정신을 지배하는 거. 예, 그렇죠. 지배 소유. 예. 그래서 이제 그루밍 이런 얘기 하면서 네네. 오히려 범죄 언어가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가스라이팅이 더 많이 용어로, 쓰이게 됐죠. 예, 가게 된 거죠. 예. 관계성 범죄는 아무래도 좀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겠네요. 정보의 불균형이 확실히 나타나죠.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네. 지식의 불균형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가스라이팅한다. 네. 그게 또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하자면은 일종의 어떤 선망하는 존재. 네. 그러니까 사실 배움이 없어도 선망하게 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혀 오히려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학력도 좋은데 사실 그 학력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도 훨씬. 이거는 학력하고도 문제가 지식의 차이가 아니다. 네, 전혀 관계가 잡지사 구독자라고 해서 가스라이팅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떤 경우는 변호사분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예를 들면 어떤 박사 아니면 의사 이런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지식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이런 거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난 그 악질 범죄자 이은혜 그 남편, 돌아가신 남편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럼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의 연구원이셨죠. 근데 이은혜는 기껏해야 고등학교 정도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인가요? 이런 질문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포괄해서 종교 관계성 범죄, 종교 범죄. 그러니까 종교 범죄는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이나 말한 서브오디네이션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쓰질 못하게 합니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쓰질 못하게 한다. 예. 네. 큰일 나죠. 뭐를 쓰지 못하게 해요? 종교 범죄라는 말을 쓰질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게 너무 큰 걸 건드려서. 그렇죠. 여기가 무슨 방송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하자면은 예. 너무나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못 쓰게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원래는 그런 범죄가 워낙 많은데 범주화 시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적대감을 느낀다고 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그냥.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무슨 그 성직자가 어린 신도를 그랬다. 이런 그렇죠. 경우 많이 나타나죠. 네네. 그것도 다 서브오디네이팅, 가스라이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그 여고생이
저 맞아 죽은 경우 기억나시죠? 뭐 그 뭐 사이비 종교에 의한 그 네네. 합창단했던 그 사이에 예. 그것도 그 형태죠. 아, 그거는 그 가스라이팅 당한 단원이 그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든 형태가 되죠. 당한 사람이 예.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관객성 범죄가 이렇게 끔찍한 예. 결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자들이 내가 이게 지금 겪고 있는 게 범죄인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라이팅이라는 자체가 불이 적어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불 안 적어든 게 아니야.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유래가 라디오 그렇죠. 오프닝에 나간 부분인데 뭐 연극에서 이제 가스등 불빛이 점차적으로 비춰지는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라고 자기는 느끼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라 그래. 이게 정상이야. 어.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개슴츠레졌는데 정상이야라고 하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사랑의 매야. 너는 뭐 사랑 받고 있는 거야. 사랑의 매. 네, 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대 때렸다가 두 대 때렸다가 세 대 때렸다가 네. 무지막지하게 맞아도 자기가 이게 범죄 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더블 오디네이트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저항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 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저항을 해요? 네. 가스라이팅을 그럼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하는 사람들도 역시 네. 똑같은 형태의 반대편이 있다고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예. 일종의 이 불균형의 위쪽에 있게 되면은 네.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나타나죠. 이득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권력적 이득을 얻게 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불균형이라고 생각했다. 그걸로 인해서 무엇인가 지시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네.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네.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망상적 자신감 뭐 이런 것도 나타나요. 예. 자신감.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얼굴 보면 되게 평범해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다 보니까 네. 지가 되게 잘생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대단히 뭔가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과대평가하고 예. 스스로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낮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다 보니까 네네. 자기가 느끼기에 낮은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망상적인 형태의 과대 망상증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그러면 그 심리는 쾌락인가요? 거기서 나온 희열? 권력적 쾌락, 권력적 쾌락. 예. 지배적 쾌락 이런 그 거죠. 쾌락 때문에 예. 한때는 뭐 소중하게도 생각했을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아주 잔인하게 때리거나 뼈가 부러질 정도 때려도 스스로 권력적 쾌락. 그래서 보통 이제 성과 마약 위에 있는 게 권력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성적인 지배에는 가장 낮고 네. 마약을 먹은 것보다 더 높은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야. 권력적 쾌락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 중독되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네. 왜냐하면 예. 사실 그런 거죠. 이 어떤 권력을 한번 가진 사람이 절대 안 논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면은 네. 그 달콤함을 절대 못 잊는다고 합니다. 그게 마약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죠? 야. 역치가. 역치가.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네. 학습된 무기력을 타인한테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뭐 강아지 나오는 그림이 있던데 저건 무슨 그림인가요? 그게 실험을 한 거죠. 예. 우리 강아지한테 네. 일정 정도 이제 고통을 줬는데 네. 고통을 주면 밑에 있는 그 철판 같은 데다가 전기를 흘리면 따가우니까 막 튀어야 되지 발버둥 않습니까? 치겠죠. 예. 근데 이제 저렇게 해도 도망가지 않는 튀지 않는 강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네. 고통을 줘도 네.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면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자극을 줘도 네. 반응할 생각을 못하게 이미 그 상황에 축 빠져버린 녹아든 무기력해지는 예, 상태. 무기력해지는 거죠.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아니고 느끼지만은 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인간에게 적용이 되면 적용이 관계성 되면, 범죄. 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염전노예 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자기가 엄청나게 거의 뭐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했는데도 못 도망갑니다.
그러네요. 그죠? 예. 도망갔다가도 다시 오게 되고 네. 이런 형태의 어떤 노예적 노동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그 노예적 성착취를 당한 어떤 피해자들이 사실 거기를 못 벗어나는 이런 경우도 참 참혹하죠. 네, 학습된 무기력이다. 예.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은 뭐 연관성이 좀 있나요? 예. 많이 겹치죠. 겹칩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 이 소시오패스 모두가 다 가스라이팅의 범죄자 모두가 다 소시오패스는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권력적인 충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상을 또 원합니다. 그 이상을 뭐가 하냐면 이제 합법적인 형태로 가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적 충동으로도 더 이상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 예. 합법적 가장은 합법적 가장이라는 것은 예, 그걸 예. 통해서 이제 이 합법적인 경로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이런 불법적인 아니면 폭력적인 형태로 얻어진 걸 기반해서 네. 합법적인 걸로 뭐 합법적인 회사를 세운다든가 아니, 합법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자기가 하던 짓을 스케일 크게 하는 스케일 거구나. 크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그래. 사회적 존경받는 사람이 그래, 되는 그래. 거예요. 예.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럼 그 상태가 되면은 글쎄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단계를 넘어선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은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포식자. 포식자. 프레데터가 되는 겁니다. 프레데터. 네. 예.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되게 단순한 형태의 개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포식자가 되면은 네. 이제 통제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네요. 워낙에 규모가 커져서. 자, 관계성 범죄의 대표 유형인 스토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스토킹에 약간 일종의 단계 같은 게 있어서 초기에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던데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아무래도 말일까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되죠. 네. 유지가 되는데 그건 되게 단순한 형태의 장난 같은 형태로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장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러 오는 거죠. 매번 이렇게 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보고 싶으니까 보는 거지 뭐. 네. 그러다가 근데 이거를 하루에도 100번씩 보고 예. 이게 이제 축적이 되고 네. 반복이 되면서 네. 무엇인가 과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건 싫어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아주 일종의 강요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작을 때는 유지가 되지만 조금 지나게 될 때는 뭔가 귀찮아지고 무엇인가 돼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상태의 심리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네네네. 이 상태를 넘어가면 이제 그게 폭력이 되는. 어느 순간 행동이 과하다고 본인이 느껴도 그동안의 서사와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용인했던 그 심리가 있으니까 예.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지 못하는. 그렇죠. 야. 기본 데이터, 기본 백의 역치가 올라가고. 그럼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 초기에 별거 아닐 것 같을 때 낌새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게 급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조심하라. 예를 들면 사람이 감정 변화가 확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무엇인가 이 감정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폭력적 행동으로 아주 적극적인 폭력에서 나타나는 게 아주 사소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꿍 치거나 네. 벽을 치거나 네. 아니면 자기 못해갖고 자기를 막 때리거나 예. 자해하거나 네. 요때 개입하지 않으면 네. 넘어갑니다. 아. 그때 그 다음 단계는 네.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죠. 그때 개입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마. 예,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해야 돼. 예, 예. 네가 하는 건 폭력이고 여기서 선을 놓으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끝이야.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럼 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먹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면 안 들어먹죠. 통제가 안 된다. 네, 왜냐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 폭력 자체의 네. 통제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처음 그 쎄함을 느꼈을 때 그 약간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그 행동을 잘 캐치하시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분들 아니면 또 이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쉽게 도가해 버립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애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이게 애정이고 아니면 이것은 집착 이건 구분을 좀 해주는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 사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사건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스토킹이 촉발한 범죄였군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은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토킹에 의해서 살인까지 가는 것은 내가 못 가지면 다 못 가지는 거야. 소유죠, 소유. 예.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처음 단계는 이런 겁니다. 네. 어떤 여성을 만났거나 네.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했거나 아니면은 두 중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 이 호프집 같은 데서 이제 또 저기 술을 먹다가 네. 알바하는 여성과 뭐 그냥 눈인사 정도 했는데 네. 나는 호감이 있고 저 여성도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알바생으로서 그럼 얼굴을 끼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좋아하는데 망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가게 되면은 네. 부담스러워지고.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난 당신 그거 관계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몇 번 그런 걸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뭐 호프집 사장도 그렇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네. 잠깐 만나봐 아니면 그냥 올 때만 웃어줘. 중간에서. 네.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 어떻게 망상이 되냐면 네. 사귀지 않은 건데 이 가해자를 사귀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우리 관계는 연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예. 그러면 다시 갈 때 왜 안 만나죠? 우리는 연인인데? 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리 연인 아니야. 뭘 사귀긴 네가 먼저 뭐 찝쩍거린 거지. 당연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제 폭력으로 왜 그래? 막 뭐 없고 막 그러면은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뭐가 되냐면 경찰이 개입을 하죠. 중간에. 예. 경찰이 무슨 개입을 하겠습니까? 연인 사이로 개입을 합니다. 연인 사이라고 간주하고. 왜? 예. 왜냐? 아니 여태까지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기관은 네. 사법 시스템은 이거를 가해자의 말이 중심이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말 안 듣죠. 가해자, 그러니까 끌려온 가해자가 네. 그 경찰 앞에서 형이라고 부르고 경찰한테 형, 제 여자친구인데. 싸웠어요. 네. 예. 그러면 그렇게 그냥 그래? 이게 이제 초입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록이 되면 네. 다음에 폭력되면 그건 무조건 연인 관계입니다. 사법기관에 기록된 건 다 연인 관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이네. 그렇죠. 진짜. 그래서 보통의 스토킹 가해자들의 범죄 기록을 보면은 네. 연인 간의 다툼이 10회, 10회, 20회, 신고된 것도 10회, 20회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왔다가 연인 관계네 가고 야. 왔는데 연인 관계네 와. 고소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아니 가.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김태현처럼 네. 죽이게 되는데 세모녀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데 왜 근데 본인만 당사자만 죽이지 가족을 죽이느냐? 근데 경찰에 피해자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연인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아니라고 얘기했지만은 경찰은 누구를 상대하느냐면 가해자를 상대합니다. 피해자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되게 그 피해자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가해자를 상대하는데 네. 가해자로 의심이 되면 약간 걸러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러 들어야 되죠. 예. 근데 걸러 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녹음을 해놔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녹음도 하고 증거를 계속 그걸 누가 해야 되냐? 피해자.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누구 시스템이다. 중심의 시스템? 가해자 중심의 시스템이 한국. 그래서 왜 죽이냐? 그 피해자 보는 앞에서 가족을 먼저 죽입니다. 고통. 나를 버린 거는 나를 버리니까 너한테 고통을 줘야 돼. 그러니까 네 엄마, 네 동생 내가 죽일 거야. 보는 앞에서 칼로 죽입니다. 이게 보통의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사자를 죽이거나 이런. 이게 보통의 스토킹 살인의 특징. 그 관계를 망상으로 해서 벌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심리로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데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세모녀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런 살인을 저질렀는데 집을 알게 된 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 택배 운송장에 적힌 거를 보고 주소를 알아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스토커들은 거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택배를 이제 안심번호 쓴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보통 그때 나타났던 얘기가 그거죠. 말하자면 여성인데도 예를 들면
맞아 남자. 이정 배상훈. 그렇죠. 이정숙인데 예. 이정훈으로 바꾼다거나. 배상훈 하면 진짜 약간 많이 걸러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때는 예.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 택배 이름을 남자 이름을 해라.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예. 그걸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지만 신경 써야 되는 현실도 좀 안타깝고요. 김태현 같은 경우는 뭐 사이코패스. 아니, 근데 이런 형태의 스토커들은 그렇게 분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도 되지 못하는 찌질한 인간들인데, 그냥 찌질이다. 예, 찌질이들인데 네. 이제 그거를 굳이 분석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사페까지도 안 되고 그냥 네. 본인만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에고센트릭하다 정도까지로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이 스토커들이 그 사페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삼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랑스러워하나요? 예, 교도소에 가서 나 사페 점수 27점인데 아휴. 그만큼 뭐냐면은 네. 자존감이 너무 낮은 애들이에요. 다른 쪽에서 자기 정체감을 살려야 되는데 네. 사페 점수 27점을 가지고 자기 정체감을 삼. 평생 살면서 내세울 게 사페 점수 27점밖에 없구나. 이게 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회적 비극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토커들이라든가 관계성 범죄자들한테 네. 그 점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 사페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얘네들이 그걸 왜냐면 얘네들은 상당히 집착이 강하고 네. 편집증적인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하나의 교도소 가서 자랑거리 합니다. 어차피 교도소 가서 자랑하면 근데 그거 듣는 사람들도 다 오 이러나요? 안 그러죠. 그건 무시하나요? 무시하지만 예. 무시하지만 자기 안에서는 어차피 예. 같이 재소자들 중에는 대부분 나갈 거고 자기는 오랫동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페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 핵심은 에고센트릭한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의존성이 강하다. 찌질하다. 자기가 너무 낮다. 그래서 버려질까 두려워해서 네. 타인을 매달리고 집착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범행을 약간 좀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애들이 자살 시도했다는 건 가명령입니다. 제가 그럼 100%까지는 아니도 99.9% 잘 연극이군요. 예. 이런 애들이 연극을 잘합니다. 판사들이 참 이게 제가 왜 가해자 중심이라고 하면 네. 판사 앞에 가서 찔찔 짜고 네. 내가 이게 사실은 쟤를 너무 사랑했어 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그 가족도 죽였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뭐 자살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네. 찌르지도 못해 갖고 이렇게 발발 떨고 야 그럼 넌 저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에 법률가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살 기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다 스테이징 가장입니다. 가장. 가해자 중심의 수사, 가해자 중심의 판결, 이런 것들 좀 황당할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들이 애정망상에서 비롯된다. 이건 지금 김태형 같은 경우가 애정망상인 그렇죠. 거죠? 나 사귄다. 네. 이 사람 사귄다. 예.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에로토매니아라는 범죄 분류는 이제 보통 아이돌 여자 아이돌을 하는 일종의 그 스토킹 그걸 에로토매니아 범죄라고 합니다. 약간 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생 팬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에로토 이게 이제 애정, 예. 매니아, 망상해서 보통 이제 그런 예전에 무슨 유명한 그 걸그룹의 어떤 분을 네. 스토킹해 갖고 그 콘서트마다 쫓아다니는데 네. 그 저기 경호원들을 제끼고 네. 뭐 칼로 뭘 하고 뭘 돌을 던지고 이런 형태까지. 왜냐? 나만의 그 아이돌 누구가 돼야 되는데 공유하기가 싫구나. 왜 다른 팬들한테 웃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서 네. 심각하네. 네. 그게 그런 것들이 에로토매니아. 애정망상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노출된 사람들도 애정망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의처증 이런 것도 좀 결이 비슷한가요? 근데 의처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폭력이죠. 폭력 중에서 그건 이제 관계성 폭력 중에서도 네. 결혼 제도 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결혼 제도가 사실은 좀 뭐라고 하나 이건 또 뭐 어르신들이 드시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너무 조금 경직돼 있죠. 사실은 예. 가족 제도라는 게 네. 거기서 나타나는 게 왜냐하면
뭐 일부 종사 같은 뭐 예전에 유교적인 그렇죠. 부분에서 예. 그 삼종지도 막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때리면 맞아야 돼.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일종의 남편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되는. 아.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로 네. 그 남편은 이 상당히 의심하는 거죠. 뭐 의심이란 게 그렇죠. 뭡니까? 네. 계속해서 네.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속박하고 괴롭히고. 그것이 반대는 의부증이 되는 거죠. 의부증. 네, 그렇죠. 같은 형태가 됩니다. 네. 사실은 폭력의 다른 측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제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관계성 폭력이 가족 제도 안에서 나타나. 예. 이런 관계성 범죄가 좀 근래 들어서 많이 급증하는 나는 이제 결과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크겠죠. 아. 사회적으로 이제 갇혀 지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리고 특히 뭐 그거는 조금 아주 계기적이라고 보면은 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네.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가족학자들은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필 코로나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아니면 연인 안에서 아니면 관계를 어느 정도 가진 사람 앞에서 사실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네네. 사실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특정 공간에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 그 카톡까지 그 폭력하고 예, 감옥 카톡. 가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단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이 딥페이크가 만들기도 하고 예. 그게 다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 그렇지. 두 가지 지옥이 있죠. 네. 코로나 지옥과 카톡 지옥. 카톡 지옥.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스토커를 스토킹하면 좋아하냐? 약간 거울 치료할 수 있냐? 스토커를 예, 스토커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스토킹하면은 죽죠. 죽이죠. 스토커가 화나서 예. 자기를 스토킹하는 굉장히 사람을 흥분을 많이 할 겁니다. 스토커가 스토킹 당하면 아마도 많은 흥분을 할 겁니다. 폭력적으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보통 스토커가 스토킹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회피해 버리거든요. 회피합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빠진 거는 그렇게 파고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죠.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당하려고 다 피해 다니니까 그러니까 되게 찌질하게 피해 다니죠. 근데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피해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그렇죠. 존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는 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존재들은 피해 다니는데 그냥 다 몰수하고 피해 다니니까 실제로는 스토킹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스토킹 당한다고 알면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신하죠. 참신하지만 시도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제 기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은 스토킹 하고 싶을 만큼 매력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치면서 스토킹 처벌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999년 첫 발의 이후 무려 2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수님?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법률가들이 형사법의 범죄의 정의가 너무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스토킹이 뭐야? 정의부터 이상하잖아라는 겁니다. 정의부터. 왜냐하면 스토킹이 뭐야? 몇 번을 만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비를 걸었죠. 근데 그러면 서구에서 스토킹 법이 없어야 되는데 서구는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법률을 만든 사람들이나 법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좁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럼 스토킹이 정의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열거주의로 가서 해도 되거든요. 과거에 부부간의 폭력이라는 거, 부부간의 강간이라는 것도 없다고 했지만 사실 판례로 만들어져 갖고 또 이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맞는 어떤 법 제도적인 특히 범죄의 어떤 규정이 너무 늦어요. 이게 이제 20년 걸렸죠. 그죠? 근데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좀 부실하죠. 어떤 면이 부실한가요? 왜냐하면 이건 예방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즉각 대응이 돼야 됩니다. 즉각 대응이라는 것은 지금 스토킹이 발생할 것 같으면 바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한테 엄격하게 이거에 대한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장난식으로 그냥 뭐 이런 다음엔 싸우지 마세요. 그런 식은 예. 그냥 경찰관이 와서 이거 뭐 좀 경고합니다. 그럼 소위만 들어 쳐먹겠습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는. 안 듣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걸 넘어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미국 얘기하면 좀 그런데 계속 미국에 지금 친미파라고 얘기가 들어갔고 예. 전 친미파 아닙니다. 근데 뭐 캐나다 정도로 할까요? 친캐나다파로 하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예. 왜 미국에서 그런 스토커들 초기에 뒷수갑을 채워서 질질 끌고 나오냐면은 초기에. 초기에. 네네네. 초기에 질질 끌고 나오고 네. 속옷 입고 끌고 나오는 거가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사회적으로 개망신당하고 사회적인 형태의 명예가 실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토킹이라든가 초기 단계에 들어서면 그 뒷수갑 채워서 끌고 나오면 예. 그 다음에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한 법 집행이라든가 네. 강한 뭐가 있어야지 이 스토킹이라는 게 되는데 그렇죠. 그냥 너무 기다려요. 이게 스토킹이 여물 때까지 기다려요. 당연히 그 여물 때면 사람 죽이겠죠. 그 여물 게 없어서 스토킹을 여물게 하나. 근데 우리의 법칙엔 그렇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하나 기존의 법 체계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된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예방적으로 확실히 하고 네. 처벌의 형량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처벌은 이제 많이 보완됐는데 형량은 낮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너무 그치. 미근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없으면 가장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처벌하는 것보다도. 네. 초기 대응이 항상 중요하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가 5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이걸 같은 사건이 아니라 별건으로 취급하다가 네.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아마도 거제 폭력 사건이라든가 여러 이름을 붙였는데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보통 5번도 약하죠. 10번 넘게 되죠. 왜냐하면 건건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죠. 그럼 경찰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폭력이잖아요. 네. 폭력이면 뭐가 됩니까? 구치소. 아니 폭력이니까 합의하세요. 예. 이건 처벌 원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처벌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하죠.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가세요. 그러면 한 건. 다음 또 가면 다른 경찰이 가서 하면 다른 건이 됩니다. 이게 누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케이스 중심으로 가거나 예를 들면 이 건. 그러니까 가해자의 A란 가해자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가야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든 피해자 누적되는 방식으로 나와서 이게 3번 이상 겹치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법 체계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스토킹이라든가 교제 폭력이라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뀐 형태의 사회 현실과 범죄 현실을 우리의 시스템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뭐 한두 번 정도야 그렇다 쳐도 3번, 4번, 5번 계속 그 헛걸음만 하고 돌아왔을 때 그 피해자의 그 무기력감은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아니지만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한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면 주변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좀 물어봐줘야죠. 너 지금 어떤 상황이니?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쪽팔리기도 하고, 약간 좀 겸연쩍기도 그럴 하고. 수 있죠. 예. 진실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한 번 더 물어봐 주십시오. 네. 한 번 말고 2번. 그럼 뭔가 잘못된 관계인 게 보이면은 그때 이제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의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그런 쪽과 연결을 자기 혼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가줄게. 그렇죠. 예. 같이 손잡고 가줄게. 내가 너의 고통을 같이는 못 해주지만 적어도 네가 물어봐 주는 건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뒤에 서 있어 줄 수는 있어. 아까 정도라고. 경찰서에서 가해자랑 같이 뭐 합의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주변에 내 편 한 명 있으면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신 그렇죠? 말해줘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되고. 사실 얘는 지금 겁나서 못합니다. 경찰관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경찰도 뜨끔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피해자가 이렇게 말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뒤에 있어 주시고 한 번 더 물어주시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이라든가 관계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기초가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는데요. 7월 한 달 이렇게 잡지사 주말 에디션을 토요 미스터리 극장으로 알차게 채워봤는데 우리 배상윤 교수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자, 일단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4부작 편성이었기 때문에 마치지만 제가 나중에 여건을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모시면 나와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봐서. 봐서 하는 거 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 자세로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4부작을 마치면서 오늘은 관계성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가스라이팅과 스토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다시 뵙는 날까지 잘 지내시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